안녕하세요. 결혼해서 행복을 찾으려다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40대 남자입니다.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신성한 결혼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인간들이 꽤 많더군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인간, 아니 인간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그때 저를 구해준 구세주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됐을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던 제 사연, 잠시 시간을 내어 들어봐 주시겠어요? 전 어릴 적 교육열이 강하신 부모님 아래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진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업가셨고, 어머닌 함께 아버지의 회사 일을 하셨어요. 어머닌 그래도 평범하셨는데,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을 많이 괴롭게 만드셨죠. 너 중간고사 성적이 왜 이래? 지난번보다 평균 2점이나 떨어졌잖아.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성공할래? 당장 회초리 가져와. 아버진 제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농땡이를 피운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회초리를 들거나 화를 내셨어요. 놀지도 못하고 처박혀 있어야 했던 학원과 독서실, 제 방의 책상 앞이 저는 점점 끔찍해졌습니다. 심지어 전 평범했던 동생에 비해 성적도 늘 전교권 5손가락 안에 들던 상위권이었기에 아버진 절 가장 엄하게 휘어잡곤 하셨죠. 결국 중3의 어느 날 너무 괴로웠던 전 가출까지 감행하게 됐어요. 얌마, 여기 내 자리야. 어린 것이 왜 벌써부터 이런 데 나와서 노수 그래? 저리 가. 추워 죽겠는데 애 어른이 어딨어? 그때 절 찾아 헤맸던 부모님의 손에 끌려오기 전까지 전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친구들의 집에도 안 갔던 전 한강에서 노숙을 사흘이나 했었거든요. 결국 집으로 끌려왔던 전 아버지께 고된 회초리질을 당할 각오를 하곤 눈을 질끈 감았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오열과 따뜻한 포옹이더라고요. 이놈아, 아무리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도 그렇지 집을 나가면 어떡해? 네 친구들도 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고 네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봐 이 아버지랑 네 엄마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알아?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공부하기 싫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가출까지 했겠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어. 그날 아버진 제게 처음으로 사과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곤 가난했던 자신이 어떤 멸시와 무시를 받고 살았는지,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못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 또 그 시간 동안 내조와 더불어 함께 사업까지 도왔던 어머니껜 얼마나 미안해했었는지 등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성공에 집착하셨는지 어린 마음이나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재윤이 또 공부하러 독서실 가니? 밖에 추운데 오늘은 그냥 쉬지 그래. 이 아버지랑 통닭이나 사서 뜯어 먹을까? 아니에요, 아버지.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죠. 통닭은 어머니랑 현영이랑 드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날 이후 저와 동생에게 저만큼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하라고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으니 공부가 또 재미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강압이 싫었던 거지 공부 자체를 싫어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이번엔 자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그 결과 치대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엔 여유가 없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지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치과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다 저는 자연스레 치과 의사로서의 꿈을 키웠던 거죠. 부모님 노후의 치아 건강은 제가 직접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에서요. 미안하다, 재윤아. 부모가 돼서 이 아버지가 자식의 꿈을 더 크게 펼쳐줬어야 했는데 너에게 참 면목이 없구나. 치대 졸업 후
공중보건이 시절을 거쳐 저는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치대 동기들은 대학 졸업 후 바로 페이닥터 시절을 거쳐 개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보다 더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문의 자격증을 딴 후 저는 꽤 규모가 있던 치과에 페이닥터로 취업했죠. 그때 아버진 제게 많이 미안해 하셨는데 그건 그로부터 1년 전 몇 해간 위태로웠던 아버지의 사업이 결국 무너졌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며 치대에 진학한 아들을 늘 자랑스러워 하셨던 아버진 제가 전문의를 따면 꼭 치과를 개업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해하는 아버지를 보니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버지. 어차피 치과 차려주신다고 해도 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절 뒷바라지 해주시고 대학 학비도 다 대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 제가 치과 의사가 된 건 다 아버지랑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 오히려 저와 동생을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취업을 하자마자 머릿속에 복잡한 문제가 사라졌던 전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현영아, 나 어머니 아버지께 가게 같은 거 하나 차려드릴까 봐. 가게? 무슨 가게? 글쎄, 그건 부모님이 정하시는 게 좋겠지만 좀 깔끔하고 정갈한 식당 같은 곳이 좋지 않겠어? 어머니 워낙에 손맛이 좋으시고 아버진 경영이나 재무 쪽에 빠삭하시잖아. 물론 어머니가 주방에 계시고 아버진 서빙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일할 직원은 필요하겠지만 말이야. 그때 전 레지던트 시절에 안 쓰고 꼭꼭 모아뒀던 돈을 전부 들여 부모님께 가게를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와 동생은 우리 둘 다 이제 두 분을 부양할 수 있는 어엿한 사회인이니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고집스러우셨죠. 아무리 사업이 망했다고 한들 우리가 왜 이 젊은 나이에 노냐. 이제 고작 예순이 넘었는데 우린 자식들에게 짐 될 생각 없으니까 그런 말 말거라. 하는 말과 함께 두 분은 구직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 구직이 쉽진 않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동생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IT 회사를 다니던 동생은 좋은 생각이라며 자신도 절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들은 부모님은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키워주신 은혜를 하나씩 갚아나가고 싶다던 우리의 말에 눈가를 붉히며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죠. 두 분은 오랜 고심과 현장 답사를 다닌 후 깔끔한 인테리어의 갈비찜 가게를 차리셨어요. 그렇게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셨던 부모님은 이젠 정장 대신 앞치마를 입게 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리로 앉으세요, 손님. 밖에 많이 더우시죠? 에어컨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말씀하세요. 자, 시원한 물부터 드시고 주문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던 건 아버지께서 서빙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평소 말수가 적으셨던 분이 생글생글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찌나 놀랍고 가슴이 뭉클하던지요. 어머니께 주방을 맡긴 아버진 홀과 카운터를 종횡무진하며 눈썹이 휘날리도록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와 동생 또한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니 정말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오래도록 대표 자리에 계시던 분이 자존심을 세우기는커녕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요. 그렇게 가족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가게는 대박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오히려 부모님께 더욱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저와 동생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야, 재윤아, 넌 장가 안 가냐? 독신주의야? 독신주의는요. 아니에요, 선배. 저도 결혼하고 싶죠. 근데 제가 매번 집이랑 직장만 오가다 보니까 누굴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아직 30대 후반이니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겠죠. 몇 년간의 페이닥터 생활을 하던 중 저는 한 모임에서 오랜만에 치대 선배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선배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됐어요. 우리 나이가 임마 그렇게 마음 편한 소리를 하고 있을 나이는 아니야. 그러다가 너 진짜 좋은 여자 다 놓친다. 야, 너 내가 중매로 결혼한 거 알지? 내가 그 중매쟁이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 선 한번 봐볼래? 판사, 의사, 검사 같은 전문직들만 찾아서 좋은 조건의 여자 중매시켜 주는 사람인데 꽤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나봐. 지금 무지하게 깨볶으면서 잘 살잖아. 중매요? 아이, 솔직히 내키진 않네요. 물론 나이가 나이니 서로 조건을 안 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조건만 우선시 되는 자리 아닐까요? 전 환경보단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데. 이 엄마, 그렇게 다 가려가면서 만나면 너 절대 결혼 못한다. 나가봐서 아닌 것 같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리고 나봐. 중매로 만나도 나처럼 사랑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해. 고민 끝에 전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안의 장녀라는 2살 어린 여자를 만나게 됐죠.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던 그 여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이더군요. 예의상 물어본 일에 대한 질문에 그 여잔 아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설명해가며 열정을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선자리가 아니라 업무적인 미팅 자리에 나온 것 같네요. 물론 전 치과 의사라 업무적으로라도 이런 자리를 가질 일은 없겠지만은요. 아, 죄송해요. 제가 워낙 일밖에 모르고 살아서 일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신이 난다니까요. 제 얘긴 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이젠 재윤 씨 얘기 해볼까요? 재윤 씨는 왜 치과 의사가 되셨어요? 그 여잔 머쓱해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 회사여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제 눈엔 오히려 멋있어 보였습니다. 전 어느 정도 호감이 갔던 그 여자의 질문에 제가 왜 치과 의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했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곤 집안 형편이 넉넉해 보이던 그 여자에게 솔직하게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전 직업이 좀 좋다 뿐이지 집안 사정은 미영 씨의 집에 비하면 많이 기웁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런 얘기 먼저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해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집안 배경이나 직업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이야 자기 밥벌이를 직접 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성품 아니겠어요? 그때 그 여잔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웃었습니다. 들어보니 그 여자 또한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았다기보단 자기 아버지 손에 떠밀려서 나온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일에만 빠져 사니까 아빠가 절 걱정해서 중매쟁이한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전 조건만 보고 누구 만나고 하는 거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빠 부탁이니 그냥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재윤 씨처럼 괜찮은 분을 만날 줄을 몰랐네요. 솔직히 저 인간적이고 솔직해 보이는 재윤 씨가 마음에 들거든요. 말투는 당차 보이면서도 웃는 모습은 수줍던 그 여자가 그땐 참 예쁘고 또한 멋져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린 몇 번을 더 만난 후 진지한 인연을 시작하게 됐어요. 만나보니 여자친구는 집안 형편에 비해 씀씀이도 많이 검소하고 마음씨도 훨씬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번번이 회사 앞까지 오게 해서 자꾸 야근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괜찮아.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뭐. 미영아, 이 청년이 요즘 네가 만나고 있다던 사람이야? 아, 맞다. 오빠 인사해. 여긴 우리 회사 대표님이자 존경하는 우리 아빠.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오빠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시켜 준다고 해도 궁금하다면서 나 야근 끝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신 거 있지? 퇴근도 안 하고. 아버님이시라고? 아,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너무 얼어붙지 말게. 그냥 순전히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런 거니 말이야. 저녁 먹으러 간다고 했지? 여기 근처에 일식 잘하는 집이 있는데 같이 가면 어떤가? 내가 한턱 쏘겠네. 아빠, 사람 불편하게 진짜 왜 그래? 오빠, 거절해도 돼. 그냥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자. 아니야, 난 괜찮아. 좋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연애를 하며 저는 바쁜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자친구 아버님의 회사 앞도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뵙게 된 여자친구 아버님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 해프닝도 겪으며 우리 사이는 점점 두터워져 갔죠. 그렇게 1년가량의 연애 후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자네가 결국 내 사이가 되는구먼. 반갑네. 우리 앞으로 한 가족으로서 잘 지내보세. 난 자네가 아주 마음에 들어. 나중에 우리 미영이랑 결혼한 뒤엔 내가 한 3층짜리로 번듯한 치과도 차려줌세. 아닙니다,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남자가 됐으면 자기 손으로 자기 앞길 정도는 개척해 나갈 줄 알아야죠. 전 저희 아버지처럼 제 손으로 하나씩 뭐든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미영을 고생시키진 않을 테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여보, 우리가 맞사일 정말 든든한 사람을 들이게 됐네요. 재윤군, 아니 김서방, 앞으로 우리 미영이 정말 잘 부탁하네. 우리 미영인 어릴 적에 몸이 유독 약해서 내가 정말 노심초사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 그런 우리 딸을 자네처럼 좋은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예비처가의 첫 인사를 갔던 날의 분위긴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치과를 차려주겠다던 예비 장인의 말을 거절한 절, 예비 장인 장모님은 오히려 기특하게 보며 좋아해 주셨어요.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던 처제 또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아이고, 그냥 앉아 있어. 손님이 무슨 집안일을 거들려고 해. 그냥 접시 옮기는 것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이야 손님이지만 앞으론 가족이 될 사이잖아요. 어머님, 저 이거 간 한번 봐도 돼요? 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잘하시니까 가게가 잘 된 건가 봐요. 저 다음에 갈비찜 먹으러 놀러 가도 되죠? 이후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여자친구는 굉장히 살갑고 부침성 있는 모습으로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게다가 언제 저희 부모님과 연락처를 교환한 건지 여자친구는 저도 없이 부모님의 가게에도 놀러도 갔더라고요. 사정이 있어 반차를 쓴 김에 들렀다면서요.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갈비찜을 얻어먹었다던 여자친구의 연락에 놀라서 달려간 전 부모님과 함께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오빠 왔어? 난 너무 맛있게 먹은 갈비찜 값을 하고 있었어. 끝까지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하셔서 말이야. 근데 나 앞치마 완전 잘 어울리지? 예, 재윤아. 얼른 미영이 좀 말려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래도 끝까지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구나. 아유, 애가 어쩜 저렇게 착하고 싹싹한지 원. 부모님은 여자친구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여자친구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시댁이라면 무작정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던데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후 우린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마친 뒤 비교적 빠른 몇 달 뒤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전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에 대출을 약간 껴서 적당한 신혼집을 계약하기도 했죠. 잘 사는 예비처가에서 왜 돈을 안 보태주냐고 가까운 지인이 묻기도 했지만 전 애초에 처가에서 준다고 한들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모아둔 돈만 해도 적지 않았고 자수성가하신 아버지 본받아 저도 제 힘으로 스스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여자친구도 그런 제 의견을 적극 존중해 주었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이것저것 준비하던 와중 우린 축가를 불러줄 사람도 정하게 됐습니다. 축가는 제 지인 쪽에서 한 명, 여자친구 쪽에서 한 명씩 총 두 명이 불러주기로 했어요. 그때 제 축가는 여자친구도 이미 몇 번 봤던 친한 친구가 불러주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는 사촌 오빠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빠네 외아들인데 나랑 어릴 적부터 유독 친했어. 저번에 오빠 결혼식 땐 내가 축가를 불러줬었거든. 그랬더니 이번엔 자기가 꼭 축가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때 처음 사촌 오빠의 존재를 알게 된 저에게 얼마 뒤 여자친구는 그 사촌 오빠를 직접 소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사촌 오빠 윤충현입니다. 자자, 우리 예비 사촌 매제 제 술 한 잔 받으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축가해 주시기로 한 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는요. 이미 미영이도 제 결혼식 때 다 해준 건데요. 제가 나이도 아랜데 그냥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그럴까, 그럼? 미영아, 우리 사촌 매제 성격이 참 시원시원하네. 매제, 모쪼록 우리 미영이 행복하게 만들어줘. 우리 미영이 진짜 착하고 괜찮은 애인 거 알지?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만나서 술 한잔 하자고. 사촌 형님은 술도 말술에다 성격도 호쾌한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진탕 마시긴 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망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저는 장인 장모와 마주보고 서서 저희 부모님 옆에서 열심히 하객들을 맞았죠. 사촌 매제, 결혼 축하해. 미안한데 우리 집사람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어. 대신 내가 축가 아주 열심히 불러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어? 충현이랑 김서방 이미 서로 아는 사이가 됐어? 아, 네, 작은아버지. 저번에 만나서 이미 술 한잔 했었어요. 작은아버지 못 본 새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네요. 이놈의 자식이 작은아버지를 놀려? 아무튼 이놈이 그 개구진 성격은 다 커서도 변하질 않는구먼. 아무튼 와줘서 고마워. 너희 부모님은 진즉에 와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 얼른 들어가 봐. 그때 전 반갑게 축하 인사를 건네준 사촌 형님과도 기쁘게 인사했습니다. 사촌 형님은 장인 장모와 처제와도 반가운 듯 인사를 한 뒤 식장으로 들어갔죠. 결혼식이 시작된 후 들어보니 사촌 형님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더군요. 그 감동스러운 노래가 끝난 뒤 형님은 이런 덕담까지 건네줬어요.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응원해줄게. 결혼 축하해. 정말 모두의 얼굴에 웃음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사진까지 다 찍은 뒤 저와 아내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연회장에 가서 인사도 하고 간단하게 식사도 했죠. 이후 대부분의 어른들이 먼저 돌아가신 뒤 저는 아내와 뒷정리를 하고 장소를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우린 30명 정도 되는 가까운 친구들과 젊은 지인들만 모아 근처 술집에서 피로연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여보. 뭐? 여보? 우와, 괜히 듣기 너무 좋은데? 우린 이제 부부니까. 아무튼 나 친구들이 불러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피로연장으로 출발하기 전 아내는 잠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겠다며 저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저를 은밀하게 부르더군요. 김재윤 씨, 잠깐 드릴 말이 있으니 저 좀 따라오시겠어요? 네? 누구신데 갑자기 절 끌고 가세요? 이거 놓으세요. 제발 절 믿고 잠시만 와주세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더니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던 그 남자 다짜고짜 제 팔을 끌고 굉장히 구석진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당황해하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면서요.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증이 일었던 전 우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첫 마디부터 제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겠다고 절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김재훈 씨. 전 이민철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그쪽하고 결혼한 윤미영과 정확히 1년 반 전에 결혼식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었지만 전 그 여자의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뭐요? 남편이요? 네, 윤미영 그 여자가 이미 결혼했었다는 거 모르셨죠? 오늘 축가 부른 남자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촌 오빠라던데요. 역시나 예전에 그 여자랑 그놈 저한테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쪽도 예전에 저처럼 속으신 겁니다. 그 남자가 바로 윤미영의 첫 번째 남편이었다고요. 뭐라고요? 믿어지지 않는 그 남자의 말을 듣는데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더라고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민철 씨는 입을 떡 벌리고 있던 제게 웬 사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건 아내가 웬 아이를 안고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아내 사촌 오빠였던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뒷조사했을 때 그들이 다정하게 식사하고 있던 현장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뒀던 거예요. 박충영 그 남자가 바로 그 여자의 첫 번째 남편이고 그 앤 윤명 그 여자와 그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분명 자기 이름을 예전 저에게처럼 그쪽에게도 윤충현이라고 말했었겠죠? 하지만 그놈 성은 윤이 아닌 박씨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랑 그 여자가 결혼했던 날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철 씨가 내민 사진 속엔 민철 씨와 아내가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아내가 된 미영이가 원래 결혼을 두 번이나 했었고 애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남편이 그 사촌 오빠였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 처가 식구들은 그 남자를 친척처럼 대하고 인사했었어요. 혼란스러우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집 식구들 죄다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아마 오늘 참석한 그쪽 하객들은 모두 하객 알바일 겁니다. 다 연기라고요. 혹시 그 아빠란 사람이 사업한다고 하고 엄마란 사람은 애를 애지중지 키웠네 어쩌네 하지 않았습니까? 여동생은 디자인을 한다고 하고 윤명 자신 아빠 회사를 다닌다고 하고요. 막 이래도 열성적인 사람 같았죠? 하객 알바의 사기꾼이요? 네, 맞아요. 이 사기꾼 놈들 어쩌면 레파토리 하나 안 바꿨지? 재윤 씨,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인간들 저한테도 완전히 똑같이 거짓말했었어요. 사업은 개뿔. 그 집 아빠란 인간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백수 사기 전과범이에요. 당연히 윤미영 그 여자가 자기 아빠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그 집 엄마란 여잔 고작 4년 전에 재혼한 새엄마고 윤미영 동생은 디자인은커녕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고 다니는 역시나 백수예요. 그쪽은 저한테처럼 철저히 그들에게 속은 겁니다. 민철 씨는 1년 반 전 아내와 결혼한 후 곧장 교묘하게 1억 3천이나 되는 돈을 뜯겼다더군요. 그때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혼인신고를 미뤘었는데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도 않은 어느 날엔 대뜸 헤어지자고 통보하곤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그놈과 헤어진 후 곧장 저를 소개받았던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민철 씨는 그때 사라진 아내를 수소문하며 뒷조사까지 하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 전 남편이란 사람하고 윤미영은 빚 때문에 이혼을 했었더군요. 뭐 사업을 망했는지 주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당시 그놈은 쫄딱 망해서 빚더미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하다 이혼을 선택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다시 눈이 맞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답니까?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다 돈 때문이더라고요. 아직 혼인신고를 다시 그놈이랑 안 했으니까 위장 결혼해서 돈 뜯어내려고 다른 남자를 물색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무서운 여자가. 그놈은 자기 애까지 난 그 여자가 그러고 다니는 걸 말리긴커녕
좋다고 지켜보면서 그 여자가 보내온 돈으로 빚을 갚았던 거고요. 모든 걸 알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십니까? 저뿐 아니라 저희 집 식구들 모두가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민철 씨는 이후 겨우 찾아낸 아내에게 소송을 걸어 돈이라도 되찾으려고 했었다더군요. 그때 법원은 민철 씨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민철 씨는 여태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수중엔 돈과 재산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서요. 아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잘 숨겨둔 것 같은데 제가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 그 뒤로 어떻게든 돈을 찾으려고 계속 그 여자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잔 끝까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윤명을 쫓아다니다가 우연히 오늘 결혼식 하는 걸 제보받게 되어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제게 처절한 사정을 털어놓은 그 남잔 이내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구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전 오늘 여길 왔던 거예요. 그때 일로 전 돈도 잃고 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도 남겼습니다. 그러니 재윤 씨는 여기서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얼른 도망가세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저도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후 그 여자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동정심이 들어 우선 울고 있는 민철 씨를 일으켜 세워 위로해줬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 와중에 절 생각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철 씨, 괜찮으시면 저와 그 여자에게 개망신이라도 주러 가시죠.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요. 그렇게 민철 씨와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 보니 아내는 이미 친구들과 먼저 피로 현장으로 넘어가 있겠다는 연락을 제게 남겨놓고 떠난 뒤더군요. 친구는 무슨 분명 그들도 하객 알바였을 것이 분명한데요. 저는 아내의 문자를 본 후 민철 씨와 함께 피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재윤이 왔냐? 여보, 어디 갔었어? 당신 한참 기다리다가 나 그냥 친구들이랑 여기 먼저 왔잖아. 야, 재수 씨, 벌써 여보라니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부럽습니다. 먼저 그곳으로 와 있던 친구들은 시끌벅적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그 가운데서 가증스럽게도 아내는 세상 조신한 표정을 지으며 절 맞아주더라고요. 그래? 미안해. 그리고 기다리게 한 만큼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줄게. 뭐? 어머, 여보 뭐 준비했어? 아이 참, 나 사람들 많은 데서 이벤트 하는 거 별론데. 그래도 기대할게. 저는 그런 아내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준 뒤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일부러 마이크와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으로 피로연을 예약했었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선 전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선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신 것처럼 전 앞으로 아내와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야, 재윤아, 축하한다. 사람들은 그런 제게 응원의 말을 보내기도 하고 뒷말이 뭐가 이어지려나 싶어 집중하기도 하더군요. 그 와중에 아내는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즉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을 축하해 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짧았던 이 결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축의금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제가 알게 된 윤미영 이 여자의 실체는 모든 게 거짓으로 점철된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보, 아니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이벤트여도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장난? 뭐가 장난이야? 사업을 한다던 네 아빠가 사실은 사업은커녕 백수 사기 전과범이었다는 거?
그것도 아니면 어릴 적부터 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던 네 엄마가 고작 몇 년 전에 만난 새엄마였다는 거? 너희 집안 순 가족 사기단이잖아. 너도 애초에 네 아빠 회사를 다니긴커녕 사기 결혼으로 남자 돈 뜯어내는 꽃뱀이었다며? 뭐? 꽃뱀? 그래, 꽃뱀. 너 원래 결혼하고 애까지 있었다며. 그리고 빚 때문에 이혼한 뒤에도 그놈이랑 계속 만났었다며.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 아십니까? 이 여자 자기 전 남편이랑 계속 만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랑 위장 결혼해서 돈을 뜯어냈던 꽃뱀입니다. 그 돈으로 전 남편 빚을 갚아주곤 혼인신고하기 전에 냅다 피해자인 남자를 버려버렸던 악한이라고요. 이 여잔 그렇게 한 남자 한 가족의 마음을 짓밟곤 반성은커녕 저한테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전 남편이란 놈은 자기가 이 여자 사촌 오빠랍시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함께 농락하던 쓰레기입니다. 바로 저기 저놈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 충격 발언에 다들 경악을 하며 수군댔어요. 그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 와중에 뒷자리에 앉아있다 슬금슬금 도망가려던 아내 전 남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놈을 목격한 제 친구들은 냅다 달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놈을 끌고 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세댄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그만두세요. 그 사람 진짜 제 사촌 오빠라고요. 오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사실 확인부터 했어야지. 오빠 지금 다른 사람 거짓말만 듣고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거짓말? 나한테 너랑 저놈이랑 네 애랑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고작 1년 반 전에 네가 다른 남자랑 결혼식 올렸던 사진들이 다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너 진짜 끝까지 뻔뻔하구나. 저는 사람들을 향해 민철 씨가 줬던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뒷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았겠지만 사진을 본 앞사람들은 전부 탄식과 경악을 숨기지 못했죠. 전 이제 얼굴이 거의 보랏빛이 된 그 여자에게 또 다른 증거도 있다고 소리쳤어요. 또 다른 증거? 그게 뭔데? 나야 윤명. 잠시나마 네 두 번째 남편이었던 이민철. 오랜만이다. 그런 제 말과 동시에 등장한 건 뒤쪽에서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민철 씨였어요. 제 옆으로 다가오며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민철 씨를 보고 그 여잔 이제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더군요. 민철 씨는 그 여자를 노려보며 제게 건네받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김재훈 씨랑 똑같은 수법으로 저 여자에게 당해서 거액을 뜯겼던 남자입니다. 재훈 씨 말 전부 사실이에요. 저 여잔 저한테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뜯어내고 도망친 뒤에 곧장 재훈 씨란 치과 의사를 찾아내서 또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여자 저랑 결혼식 올린 지 1년 반밖에 안 됐었다고요. 야 윤미영, 너 나한테 돈 언제 갚을 거야? 어? 당장 내 돈 갚어. 네가 아무리 돈 없다고 발 빼며봐라. 내가 포기하나.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이렇게 엄한 다른 피해자 만들어낼 시간에 노동이라도 해서 내 돈 갚으란 말이야. 이민철 너, 네가 다 폭로한 거야? 그럼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네가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냐? 이 사기꾼아. 와, 저 여자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전 남편 빚을 갚아준다고 다른 남자들한테 사기치고 다닐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걸로 빚만 갚았겠어? 자기도 사치하고 다녔겠지. 세상에 요즘 믿을 사람 없다더니 내가 더 무섭다. 내 말이 저런 여자는 아주 천벌 받아야 돼. 저 여자뿐 아니라 사촌 오빠 행세하면서 축가까지 부른 그놈 있지? 그놈도 아주 몰매 맞아야 돼. 겨우 충격에서 정신이 깨어난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그 여자와 전 남편을 향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잔 이제 더 이상 입을 열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서서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술기운이 오른 제 친구들은
붙잡고 있던 그 여자의 전 남편을 향해 테이블 위에 맥주를 전부 들이붓기 시작했죠. 으,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 마. 뭘 하지 마, 이 벌레 같은 자식아. 사내 자식이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여자한테 사기로 돈을 벌어오게 하냐? 저 여자나 너나 아주 잘 어울리는 환상의 짝꿍이다. 신나게 맥주세를 받은 그놈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비명만 질러대더군요. 그리고 제 여자 지인 몇몇은 그 여자를 향해 눈알을 부라리다 서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 오지 마. 야, 윤미영. 넌 우리 여자의 수치야. 어디 감히 신성한 결혼을 이런 식으로 더럽히고 모욕해? 야, 내가 왕년에 팔씨름 좀 했거든? 어디 그 힘으로 머리털 한번 죄다 뽑혀볼래? 얘들아, 너희들 내 친구들이잖아. 나 좀 도와줘. 친구 누가 친구야? 이봐요. 그쪽 우리 돈 주고 고용했잖아. 에이, 짜증나 진짜. 아무리 돈 벌자고 하는 하객 알바라지만 하필 저딴 여자 하객으로 고용될 게 뭐야? 재수없게. 야, 우린 그래도 할 일을 마쳤으니까 미리 지급한 알바비 돌려달라고 하기만 해. 선불로 받길 잘했지. 하마터면 우리 알바비까지 뜯길 뻔했네. 다들 가져. 겁에 질린 그 여자에게 제 지인들은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잔 한심하게도 자신이 고용한 하객 알바들을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 누가 그 여자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황당해하며 그 광경을 지켜만 보던 그들은 그 여자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은 뒤 모두 돌아가 버렸어요. 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며 이를 갈았죠. 야, 윤미영. 내가 살면서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봤지만 너랑 저놈처럼 쓰레기 냄새가 풀풀 나는 인간들은 처음 본다. 인생 왜 그렇게 사냐? 나 같으면 창피해서 고개 들고 밖에 싸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 경고하는데 오물 냄새 나니까 너도 저놈도 밖에 얼굴 들고 다니지 마라. 알았어? 피로 연장의 분위기가 워낙 험악했기에 그 여잔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그 여자와 전 남편은 눈치를 보다 냅다 손잡고 줄행랑을 쳐버리더군요. 제 친구들은 그 연놈의 뒷공문을 향해 끝까지 어마어마한 욕을 퍼부어 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후 전 신혼여행도 취소하고 결혼식장에 와주신 모든 하객들께 사과하며 축의금을 돌려드렸고 감사하게도 모두 제게 손가락질이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죠. 저도 저지만 친척들께 망신을 당한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는데 부모님과 동생은 오히려 저를 안고 하늘이 도왔다며 위로해줬어요. 우리도 그 기집애에게 너무 화가 나고 창피도 했다. 하지만 정말 이건 조상신이 도운 거야. 그 고마운 사람 아니었으면 정말 더 큰일이 날 뻔했잖니. 무엇보다 우리에게 미안해하지 마라.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 아니니. 에휴, 딱한 우리 아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게다. 그런 부모님의 말씀처럼 저는 제 인생을 구해준 민철 씨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때문에 이후 민철 씨를 만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사례도 했어요. 민철 씨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 끝내 민철 씨 주머니에 돈을 밀어 넣었죠. 그 여자 때문에 피해본 돈도 아직 못 돌려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무엇보다 제 인생을 구해준 은인에게 아무런 보답도 못한다면 제 마음에 큰 짐으로 남을 거예요. 결국 제 사례금을 받아준 민철 씨는 축 처진 어깨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의 주인공이 제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철 씨가 한층 더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 전 신혼집으로 구했던 집도 다시 내놓고 그 여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 여잔 그제야 저를 찾아와 싹싹 빌더라고요. 나 이미 이민철 그 사람한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산더미야. 오빠도 알잖아. 그 와중에 오빠한테까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면 나 진짜 힘들어져. 왜? 민철 씨한테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뻔뻔하게 굴었다면서? 그런데 뭐가 힘들어져? 아, 역시 너 다른 곳으로 빼돌려 둔 돈이 있었구나. 그거 들킬까 봐 이러는 거야? 저는 그런 그 여자를 은근하게 떠봤습니다. 제 예상이 맞는지 역시나 그 여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야, 잔말 말고 위자료 지급 한적 나오면 또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돈 내놔라. 그리고 민철 씨한테도 있는 만큼 돈 다 토해내. 모자란 돈은 벌어서라도 다 갚고. 돈이 있다고 해봤자 진짜 쥐꼬리만큼 있어. 애 아빠 빚 갚는데 돈을 다 썼단 말이야. 그리고 오빠, 사실 우리 애가 아파. 그래서 그런 내키지 않는 사기를 쳤던 거야. 우리 애부터 살려야 하니까. 그래? 그럼 애 병원 어딘지 알려주고 그동안 애 병원 수납 기록 같은 거 다 떼어와봐. 그 와중에 한심하게도 그 여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들더군요. 그것도 자기 애를 팔아서요. 전 역시나 다시 말문이 막힌 그 여자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자식까지 팔아서 그렇게 살고 싶냐? 야, 내가 본 적 없는 네 애를 위해서라도 충고하는데 애 인생까지 더 망치고 싶지 않으면 너도 그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말라고. 이 인간 말종들아. 그리고 민철 씨는 네가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못 찾았다지만 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아낼 거야. 만약 돈이 없으면 벌어서라도 내놓고 민철 씨 돈도 갚어. 안 그러면 나 돈을 떠나서 평생 너 따라다니면서 복수하고 괴롭힐 거야.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 어디 네 인생 여기서 더 말아먹고 싶으면 해봐. 진짜 뭐 저런 독종이 다 있어. 내가 혹을 고른 줄 알았더니 완전 꽝이었잖아. 짜증나 진짜. 제 으름장에 그 여잔 인상을 있는 대로 구기더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후 그 여잔 제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고 민철 씨에게도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의 금액을 토해냈어요. 역시나 어딘가 빼돌려둔 돈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제 결혼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중매쟁이를 찾아가 따지니 그 중매쟁이도 그 여자에게 속았던 거더군요. 하지만 그 일로 그 중매쟁이의 평판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는 말을 저는 괜히 제게 미안해하던 선배에게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과거의 충격과 아픔을 이겨내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전 그때 신혼집을 다시 팔았던 돈으로 멋들어진 제 치과도 개업했답니다. 때문에 요즘엔 치과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정신없는 매일을 보내고 있어요. 부모님과 동생은 그런 제가 혹시 아직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봐 걱정하지만 전 이젠 정말 괜찮습니다. 이것도 다 제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고난이 닥쳐올지언정 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나갈 생각이에요. 그런 제 삶에 대한 태도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최고의 자산이니까요. 저는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와 민철 씨는 끝까지 덜 받은 돈을 그 여자에게서 받아내고자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으로요.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 돈을 더 받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아직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 제 사연이 멀리 퍼져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저와 민철 씨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프게도 워낙에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 결혼 전 어느 정도의 뒷조사는 필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중해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 모두 결혼 전엔 신중의 신중을 반드시 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 간절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좋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었거든요. 사실 제 마음을 그렇게 찢어놨던 건 바로 저희 남편인데요. 착하디 착한 저희 남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오빠들과 차별을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오빠들 옷은 새 옷을 사주고 저는 친척 언니들이 입던 옷을 물려주실 정도로 늘 오빠들만 아끼셨거든요. 게다가 오빠들 방을 청소하고 일하시는 부모님 대신 오빠들의 밥을 차려주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오빠들의 밥을 하루 안 차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주선이 너 오빠들 밥 왜 안 차려줬어? 너 엄마가 무슨 일 있어도 오빠들 밥을 시간 맞춰서 차려줘야 된다고 했지? 너 때문에 너희 오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잖아. 엄마,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요. 하루 정도는 그냥 오빠들이 알아서 차려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 오빠들은 공부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알아서 밥을 차려 먹니? 그리고 원래 이런 건 동생이 다 하는 거야. 엄마가 없을 땐 오빠들 뒷바라질 주선이 네가 해야 하는 거라고. 이러다 보니까 전 항상 부모님에 대해 원망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대학도 오빠들만 보내줘서 저는 제가 돈을 벌어 전문대에 겨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오빠들은 오히려 절 놀리기만 하더라고요. 야, 무슨 기집애가 대학을 가냐? 너 그거 공부해봤자 어차피 시집가면 아무 소용없어. 얘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하지만 전 제 미래를 위해 오빠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열심히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한 큰오빤 대기업에 들어가고 작은 오빤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반면 전 그냥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죠. 그런데 취업 후에도 저희 부모님은 오빠들만 챙기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큰오빠한테만 비싼 정장을 사주신 거예요. 역시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인물이 훤하니 잘 어울리네. 원래 이렇게 대기업 다니 능력 있는 남자들은 정장도 좋은 거 입고 다녀야 되는 거야. 사람도 다 급이 있으니까 옷도 그 급에 맞게 입어야지. 게다가 저희 작은 오빠한텐 용돈도 턱턱 주셨습니다. 자, 사업하는 사람은 늘 지갑이 두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밥도 사주고 그래. 그게 바로 능력이야, 능력. 저도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늘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모님은 오빠들만 예뻐하시니까 언젠가부턴 오빠들이 밉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전 오빠들이 결혼할 때 큰맘 먹고 축의금을 100만 원씩 해줬어요. 미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고 나중에 후회하기 싫었거든요.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오빠들이 결혼할 때 돈도 참 많이 보태주시더군요. 덕분에 오빠들은 결혼 생활도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차별 속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전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군인 출신의 119 구급대원이었는데 몸도 엄청 다부진데다 성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고 늘 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그 모습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남편한테 왜 하필이면 119 구급대원이 되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뉴스를 보다 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도 구급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런 위급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내 행동 하나로 인해 귀중한 생명 하나를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 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더 편한 직업이 많은데도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구급대원을 택한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배울 점이 많은 남편과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들과는 달리 제 결혼에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자리는 지켜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섭섭했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보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오빠들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오빠들 결혼식에 100만 원씩 냈는데 오빠들은 제 결혼식에 각각 20만 원씩만 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나만 미운 오리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저희 시부모님만큼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를 안 짓는 시기엔 시아버지가 산에서 산삼 캐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하루는 저보고 산삼 캐러 가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아버님,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요? 저 진짜 다리 아파 죽겠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생각보다 영 체력이 약하구나. 자,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천천히 올라가 보렴.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산에 오르고 하다 보면 체력도 늘고 건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저는 손수 제 등도 밀어주시는 시아버지와 함께 산을 계속 올랐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뭔가 정신이 상쾌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시아버지가 칡 한 뿌리를 캐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며느라, 너 이거 먹어봤니? 우리 땐 이렇게 칡뿌리를 생으로 잘근잘근 씹어 먹었어. 내가 조금 잘라줄 테니까 너도 한번 먹어볼래? 네? 이걸 생으로 먹는다고요? 그래. 씹다 보면 단맛도 나고 좋아. 그리고 이 칡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칡을 먹으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데다 면역력도 높아진다더구나. 내가 이렇게 산을 다니면서 칡뿌리도 캐먹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지 않니? 저는 시아버지와 칡뿌리도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전엔 느껴본 적 없었던 정말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뿐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도 얼마나 절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남편과 같이 시댁에 내려가기만 하면 버선발로 나와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오늘 내가 너 온다고 해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골국 끓여놨다. 어머님, 사골국 한번 끓이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저 때문에 미리 끓여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네가 워낙에 밥을 복스럽게 잘 먹잖니. 난 네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배가 부르더구나. 자, 날씨도 쌀쌀한데 얼른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 내가 뜨끈하게 사골국 한 그릇 가득 퍼주마. 친정에선 항상 찬밥 신세였던 제가 결혼하고 나선 공주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땐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저희 집까지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진 직접 캔 산삼까지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며느라, 이건 내가 이번에 캔 산삼이거든. 너 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우리 아들이랑 나눠 먹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라. 아버님,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먹기에 너무 아까운데요. 아깝긴 뭐가 아까워. 네가 이거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산삼도 산삼 나름이야. 이건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먹거라. 시아버지 말씀으론 별로 비싼 산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내내 저희 집에 계시며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제 산후조리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시부모님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애를 낳았다고 하니까 잠깐 오셨다가 겨우 2시간 만에 집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처음 오시는 거잖아요. 이왕 오신 김에 좀 더 있다 가시지 그러세요. 아유, 내가 여기 더 오래 있어서 뭐하니. 어차피 우리 손주 얼굴은 봤으니까 우린 이만 가마. 너도 그냥 박서방이랑 같이 편히 쉬거라. 아무리 그래도 딸이 출산을 했는데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부모님한테 사랑을 갈구하고 싶진 않아 그냥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젠 저한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라는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딸 둘도 더 낳게 되었습니다. 항상 차별만 받고 살던 제가 이제는 3남매의 엄마가 된 거죠. 자식이 셋이나 생기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걱정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뉴스에서 어떤 취객이 구급대원한테 손찌검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걱정돼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어떤 취객이 구급대원한테 손찌검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구급대원이 부상을 입었대. 당신도 출동하다 보면 취객들 상대할 때 많잖아. 그러다가 당신도 어디 다치면 어떡해? 이미 술에 잔뜩 취해서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일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생겨도 알아서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걱정되니까 그렇지. 가끔 가다 보면 응급환자 이송하느라 구급차가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 기사도 나고 또 위험한 사고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 나 진짜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하지만 남편은 제가 그렇게 걱정할 때마다 항상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그래도 늘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 비해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일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다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저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터 다시 직장 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워낙에 다들 좋은 분들이라 결혼 생활은 늘 행복했습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저희 시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왕자랑 공주 들어왔구나. 얼른 와서 이 할머니한테 얼른 안겨봐라. 아이고, 당신은 우리 손주들도 손주들이지만 우리 집 최고 공주는 바로 우리 며느리야. 애미야, 얼른 이리 와서 여기 앉아봐라. 내가 아까부터 이불을 깔아놔서 이 자리가 제일 따뜻해. 저희 시아버지가 절 너무 챙겨주시니까 시누이들도 웃으며 저를 질투하더라고요. 야, 이거 누가 보면 올케 언니가 우리 아버지 딸인 줄 알겠네. 우리가 집에 왔을 땐 저렇게까지 안 반겨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올케 언니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신다니까. 저희 남편도 워낙 가정적인 사람이라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더군요. 평소에 긴장하며 일하느라 많이 피곤할 텐데도 쉬는 날엔 꼭 애들과 하루 종일 놀아주곤 했어요. 그림도 같이 그려주고 블록 쌓기도 해주고 자기가 직접 호떡 같은 것도 만들어 애들한테 간식으로 주더라고요. 전 이렇게 화목한 저희 가족이 너무 좋았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는 걸까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0년 가까이 됐을 때 저희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만 배가 아프다고 했던 저희 남편이 병원에 갔다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도 너무 큰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아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런 병은 나 같은 늙은이한테나 내려줄 것이지. 하필이면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우리 아들한테 내려주냔 말이야. 저 역시도
이제 겨우 50대에 접어든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남편한테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꽉 깨물고 남편을 응원해줬어요. 여보, 수술 잘 될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 암 걸려도 치료받고 오래 사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다행히 남편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옆에 딱 붙어서 보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암 치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일 구토를 했거든요. 그렇게 씩씩하고 건강하던 남편이 매일 화장실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목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자꾸만 구역질이 나니까 미칠 것만 같단 말이야.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어지럽고 기운은 왜 이렇게 없는 건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야 되냐고. 여보, 많이 힘들지?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이렇게나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데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이겨내야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울지만 말고 조금씩이라도 기운 내보자. 어? 저희 애들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맨날 저희 남편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옆에 꼭 붙어서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희 애들한테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얘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지금 너희 한창 공부할 시기인데 아빠가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너희한테 신경 쓰이게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러자 저희 막내딸이 남편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공부는 저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빠가 건강해지는 게 우리 집안의 1순위예요. 저희 대학이야 열심히 한 만큼 성적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좋은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인생 망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빠 건강은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좀 힘들어도 가족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아빠의 건강을 되찾아야 아빠가 평생 동안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고맙다. 내가 너희들 덕분에 그래도 힘이 난다. 너희 말대로 내가 조금 더 힘내서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해보마. 솔직히 남편의 병간호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집안에 환자가 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더군요. 식단 하나부터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항상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병원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옆에서 많이 지켜주고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지금 경과가 꽤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 경과라면 5년 차 때 완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만 팔짝팔짝 뛰고 말았어요. 위암 초기도 아니고 3기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 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저희 남편은 다시 119 구급대원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아빠, 이제 더 이상 아프면 안 돼요? 알았죠? 건강하게 나 시집 가는 것까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 시집 가는 것만 보겠냐? 난 너희들이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내가 손주들이랑도 놀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어느덧 저희 애들 모두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도 일상을 되찾게 되니 다시 행복해진 집안의 분위기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고 복통을 호소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누워만 지내는 환자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은 건강 관리를 한다면서 쉬는 날마다 등산이나 산책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가끔씩은 저희 아들도 남편을 따라 운동을 하러 가더라고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도 산에 가실 거죠? 저 이번 주말에 약속 없으니까 저랑 같이 가요. 그래? 안 그래도 혼자 다니면 심심했는데 잘 됐다. 역시 운동도 혼자 할 때보단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 그쵸? 원래 운동은 가족끼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랑 같이 운동도 할 겸 보디가드 역할도 해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괜히 또 혼자 산에 가셨다가 발 헛디디시거나 다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일 없게 옆에서 지켜드려야죠. 아이고, 든든하다, 든든해. 그러고 보니 어릴 땐 그렇게 조그맣던 애가 언제 이렇게 덩치가 컸어? 이젠 나보다 키도 커지고 어깨도 넓어져서 진짜 보디가드가 따로 없네. 역시 우리 아들이 멋있긴 최고로 멋있다. 저는 예전보다 활기차진 집안 분위기에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남편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꿈꿨던 미래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구급대원으로 복직한 지 2년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한숨을 푹푹 쉬고 말을 걸어도 귀찮다는 듯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운동도 질렸다면서 아예 안 하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한테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일 그만뒀어. 사실 나 그동안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 사고 현장에서 끔찍한 모습 보는 것도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밤에 잘 때마다 그 모습이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룬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당신한테 미리 얘기 못한 거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으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말도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라긴 했지만, 한편으론 또 남편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구급대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끔찍한 사고 현장을 수도 없이 목격하면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걸 TV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동안 그런 걸 혼자 감당했을 걸 생각하니까 남편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한테 앞으로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일을 그만둔 이후부터 자꾸만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운동할 때 빼곤 집에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툭 하면 밖에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또 어디 가? 내가 밥 차려놨는데 밥이라도 먹고 나가지 그래. 아유, 그놈의 밥을 꼭 집에서만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 나 약속 있으니까 그냥 밥은 당신 혼자 먹어. 아참,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거니까 저녁도 차리지 말고 나 기다리지도 말고. 알았지? 뭐? 아니 무슨 약속이길래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온다는 거야. 당신 원래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 아니었잖아. 왜? 난 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이젠 동호회 같은 것도 가입하고 사람들 좀 많이 만나면서 살고 싶어. 내가 여태까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언제까지 집에만 붙어 있어야 돼? 남편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저한테 그렇게 쏘아붙이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이후에도 툭 하면 저한테 짜증을 내고 혼자 가끔씩 외박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따지니까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아니,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당신이야말로 왜 그러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해? 나 그동안 가정에 충실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나 좀 그만 내버려둬.
제발 나한테 참견 좀 하지 말라고. 남편 행동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저희 시부모님까지 이 상황을 다 알게 되셨어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하시더군요. 정식이 너, 요즘에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 자꾸 애미 속을 썩이는 거야? 너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애미가 너 아플 때 얼마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애미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고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저희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놔두시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저희 애들도 엄청 황당해 하더군요. 하루는 저희 막내딸이 남편한테 짜증을 낸 적도 있었어요. 아빠, 요즘 도대체 왜 그래요? 예전엔 그렇게 자상하고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냐고요. 아빠 설마 바람 났어요? 설마 우리 엄마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죠? 뭐야? 이게 진짜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도 내 인생을 찾겠다는데 왜 너희들까지 난리야? 아빠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냥 학교나 열심히 다녀. 알았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만 꿈꿨었는데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찾고 싶다고만 하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막내딸 말대로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었는지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도 나이가 50이 넘었고 난 6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냥 남들처럼 각자 즐기면서 사는 거 어때? 내가 요즘에 모임에 나가보니까 똑같이 중년이어도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들이 많더라고. 게다가 요즘엔 애인 없으면 바보 소리 듣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서로 맞바람이나 피면서 즐기면서 살자고. 뭐라고? 서로 맞바람을 피면서 즐기면서 살아? 당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왜 안 돼? 요즘엔 그렇게 사는 부부들도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 나 솔직히 여태까지 당신이랑 사는 거 너무 지겨웠고 지옥 같았어. 그나마 애들 때문에 여태까지 버틴 거지. 애들만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이렇게 오래 살 일도 없었다고. 그래도 나중에 우리 애들 결혼시킬 때 혼주석엔 앉아야 되니까 굳이 이혼까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각자 자유롭게 살자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싶었어요. 게다가 그동안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머릿속이 폭발할 것만 같더라고요.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세상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서로 맞바람을 피우면서 자유롭게 살자는 얘기를 해? 내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평생 당신만 바라보면서 당신 아픈 거 낫게 하겠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있냐고. 그럼 그냥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나도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 나이 들어서까지 알콩달콩 지내는 부부가 뭐 얼마나 있는 줄 알아? 다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지. 뒤론 다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대놓고 딴 여자 만나고 싶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어떻게 내 앞에서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몰래 하는 것보단 당당하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나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도 똑같이 맞바람 피우라고 하는 거잖아. 맨날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지 말고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면서 당신도 다른 남자 실컷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남자 실컷 만나라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세상에 어떤 남편이 마누라한테 그딴 얘기를 해. 아이 됐고. 난 이미 내 의견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당신이랑 더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괜히 쓰잘데기 없이 나한테 따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하자고.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평소에 여자 문제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가정에 충실한 좋은 남편이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후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알아눕고 말았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저희 애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참에 아빠랑 이혼해버려요. 아무래도 아빠가 사람이길 포기한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이상한 아빠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혼해버리라고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 하루하루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남편 말대로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데리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이혼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은 맨날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그러다가 밥도 못 먹고 혼자 끙끙 앓은 지 3일째 되던 날 잠깐 물을 마시러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문득 집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살림도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청소라도 대충 하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선 바닥에 있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갑작스런 현기증에 몸을 휘청이다가 그만 쓰레기통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놈의 인간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신세한탄을 하며 엎어진 쓰레기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 안에서 북북 찢어져 있는 서류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에 찢어진 부분을 맞춰보던 전 순간 너무 놀라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서류는 다름 아닌 남편의 병원 검사 결과지였어요. 게다가 그 내용은 남편한테 위암이 재발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그제서야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왜 최근 들어 변했는지, 왜 저보고 그런 못된 말을 했는지 한순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에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외출했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너무 울어 퉁퉁 부은 얼굴로 남편한테 그 서류를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냐고. 당신 진짜 위암이 재발한 거야?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되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크게 당황을 하면서 이러더군요. 뭐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당신 못 보게 일부러 찢어서 버렸는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선 펑펑 눈물을 흘리며 남편한테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당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당신 진짜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당신 와이프인데 어떻게 암이 재발했다는 걸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 존재도 안 돼? 이런 건 당연히 우리 가족한테 다 얘기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자 남편이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체념을 하고 저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주기 시작하더군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남편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미안해 여보. 나 다신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 암투병할 때 당신이랑 우리 애들 정말 고생 많이 했었잖아. 당신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내 옆에 꼭 붙어서 지극정성으로 날 간호해주고
한참 공부할 시기였던 우리 애들도 나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것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우리 가족한테 얘기해? 내가 암 재발했다고 하면 분명히 당신이랑 우리 애들 또 나 때문에 힘들어할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이걸 꽁꽁 숨기고 나보고 맞바람이나 피우면서 살자는 얘기를 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건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일부러 그랬던 거였어. 나한테 애정이 많이 남아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을 때 당신이 너무 슬퍼할까 봐 일부러 나한테 정 떨어지게 하려고 못되게 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했던 거야. 그런데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차마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못하겠더라. 난 나 혼자 아프다가 죽더라도 당신이랑 가족인 채로 죽고 싶었어. 그래서 이혼은 하지 말고 서로 맞바람 피우면서 살자고 한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이 외로울까봐 나 대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 당신이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건 정말 미안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듣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 못난 인간아. 당신이 죽긴 왜 죽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긴 왜 만나? 당신 한 번 아팠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걸 쉽게 포기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냐고. 당신 설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혼자만 세상 떠날 생각이었던 거야? 어? 정말 그런 거냐고. 맞아. 나 솔직히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조용히 세상 떠나려고 했어. 그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여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해. 저는 본인이 아픈데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고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희 가족을 얼마나 생각했으면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진짜로 변한 줄 알고 이혼할 생각까지 했었다는 게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도 전 한동안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퇴근하고 하나둘 집에 들어온 저희 애들이 저와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야, 왜 다들 울고 계세요? 설마 두 분이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앉혀놓고 남편의 암 재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저희 애들도 큰 충격을 받아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빠,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로 암이 재발하고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됐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그래, 사실이다. 너희한테 말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하구나. 사실 내가 아빠로서 나중에 너희 시집 장가 갈 때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내 몸 상태가 이렇다 보니 못 해줄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단다. 그래서 적어도 자식들한테 피해를 준 아빠는 되지 말자고 생각해서 비밀로 했던 거야.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아픈 게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요? 난 예전에 아빠 아팠을 때도 아빠가 아프다는 이유로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빠가 얼른 나아서 예전처럼 우리랑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이지 아빠 때문에 귀찮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그래요, 아버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가족이 아니면 누가 지켜줘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그렇게 몰라요?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설마 우리가 아버지를 짐짝으로 생각할 줄 알았냐고요. 미안하다 얘들아. 아무래도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나 보다. 난 그냥 가족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내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가족들한테 상처를 더 많이 준 것 같구나. 아무래도 난 정말 부족한 아빠인 것 같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울길래 전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자책은 그만하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자. 예전에도 한 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나랑 같이 병원으로 가. 위암이 재발했어도 또 예전처럼 열심히 치료받으면 되는 거잖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옆을 지켜줄 거니까 다신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나랑 병원 열심히 다녀. 알았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힘내볼게. 그날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던 저희 가족들은 그간 있었던 오해를 풀고 서로를 많이 안아주고 또 안아줬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지극정성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답니다. 여보, 지난번에도 해봐서 잘 알지? 몸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먹어야 낫는 거야. 이번엔 저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2배로 힘내야 돼. 대신 나도 옆에서 2배로 응원해 줄게. 우리 애들도 항상 당신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 알지? 당연히 알지. 여보, 나 있잖아. 우리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짜 힘낼게. 예전에 내가 밀어내서 내 병수발 때문에 가족들 힘들게 하는 게 민폐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요즘엔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혼자 아파하다가 세상 떠나면 그게 우리 가족들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인 것 같더라고. 나 그래서 절대로 우리 가족들 울게 만들지 않을 거야.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가족들 생각해서 이겨내 볼래. 고마워, 여보.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이자 우리 집 가장이야. 고맙긴.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맙지. 여보,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나 안 버리고 옆에서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만약에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아까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겨낸다면서 왜 또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를 해. 나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갈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잃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그런 얘기에서 미안하다며 또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맞잡은 손이 영원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투병 생활이 다시 시작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시부모님도 놀라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남편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애미한테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 줄 아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한순간에 미련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가족들한테 너무 걱정을 많이 끼쳤네요. 그래도 저 요즘에 열심히 치료받고 있으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저 절대로 혼자 떠난 일 없이 오래오래 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무조건 그래야지. 나랑 네 아버지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앞날이 창창한 네가 먼저 떠나면 되겠니? 아휴, 그나저나 우리 애미가 앞으로 고생이 참 많겠다. 남편 병수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들게 생겼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살짝 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지치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건강하게 만들 테니까
어머님도 너무 염려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아셨죠?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고맙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군요. 따뜻한 시어머니 품에서 저도 기운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한테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웬일인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아팠을 땐 별로 관심도 없으셨는데 이번엔 저한테 자주 전화해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선아, 박서방은 좀 괜찮니? 아이고, 암에 한 번 걸려도 힘들 텐데 재발까지 했다니. 내가 요즘에 정말 걱정돼서 죽겠다. 내가 나중에 죽이라도 끓여서 갖다 줄까? 엄마, 죽은 제가 알아서 끓여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남편은 제가 알아서 해요. 평소답지 않게 자꾸만 이것저것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다 거절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최근 들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던 저희 큰오빤 술 먹고 싸움질을 하고 음주운전도 몇 번 걸리는 바람에 재작년쯤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게다가 저희 작은 오빠도 부모님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몇 년 전에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저희 아버지 돈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는가 본데 하나같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오히려 자식들 중에 제일 지원을 못 받은 제가 그 중에서 제일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이제야 노후가 걱정되는지 저한테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살 계획입니다. 저도 그동안 친정 가족들한테 받아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옆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지금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아직 남편은 열심히 치료 중인데 꼭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제 옆에 잠들어 있답니다. 요즘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분이 유튜브 사연을 듣는 걸 보고 저도 유튜브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듣다 보면 시간도 정말 잘 가고 여러 사람의 인생살 들으면서 울고 또 웃게 돼서 좋더라고요. 물론 사연 중에선 불륜이나 막장 사연들도 많아서 화가 나고 속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제 사연만큼은 시청자분들께 가족의 위대한 사랑을 알려주는 사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 똘똘 뭉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즘 저희 시부모님도 남편의 건강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옆에서 걱정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 남편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완치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